이게 바로 이제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이름인데 분명히 너희들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를 중학교 때 처음 배웠어요.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뭘 것 같아?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세포. 맞아, 세포야. 세포의 과학적 정의가 뭐니? 내가 맨날 강조하는 거 있지. 기본 정의. 무엇란 무엇이다. 세포가 뭐게? 여기 세포란 무엇이다 이렇게 나온 게 있나 없나? 책 구석 어딘가에는 있을 수 있어. 근데 분명히 중학교 때 세포 처음 배울 때 있지. 세포를 1학년 때 처음 배웠지. 중1 때 현미경 이런 거 배울 때 세포란 무엇이냐? 여기 있나? 있다. 세포란 무엇이다. 여기 나왔네.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세포란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세포라고 정의합니다. 세포 하나만 있어도 생명체예요. 그래서 구조적 단위이기도 하지만 기능적 단위이기도 해. 세포가 뭐라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세포라는 거야. 생명 시스템은 세포 하나도 생명 시스템이고요. 우리 눈깔 하나, 기관이라 그러죠. 뭐라고 한다고? 기관도 하나의 시스템이고요. 하나의 객체, 우리 몸 하나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에서 진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첫째, 상호작용. 뭐라고? 시스템의 기본은 영향을 주고받으며야. 그래서 상호작용. 둘째는 이 체계가 유지되는 거. 이거를 시스템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생명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 생명 현상, 생명체가 안 뒤지고 살아있는 거, 유지되는 거. 오케이? 상호작용과 유지, 이게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라고. 생명체는 그럼 생명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 구성 요소 사이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생명체가 목숨줄 유지하는 거, 그거를 생명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다. 생명체라는 거는 지구 시스템에 여러 가지 권역이 있어요. 아직 우리 지구 시스템에 전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다? 지구에 몇 가지 시스템이 있었어? 네 가지.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4개 있었지? 응? 지구 시스템의 생물권 구성. 각 생명체는 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해서 생명활동을 유지한다. 근데 세포 안에서도 세포 내 소기관끼리 상호작용을 하고요. 세포끼리도 상호작용하고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기관이 되는데 기관끼리도 상호작용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생명체를 구성하는 생명 구성의 구성 단계, 구성 4단계예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성 단계는 몇 단계? 4단계야. 이거 중학교 때도 했죠? 세포가 모이면 조직되고, 조직 모이면 기관되고, 기관되면 개체되는 거. 기억 안 나? 이거 중3 때인가 2때인가 하잖아, 이거. 중3 때인가 2때인가 요 얘기 나왔잖아. 기억 안 나니? 눈을 대굴대굴 굴리고 있는 거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 진짜 중학교 졸업하면서 다 반납하고 왔니? 다시 한번. 생명체 구성 단계는 기본 몇 단계? 4단계야. 몇 단계? 4단계인데 생명체 구성 이러면 4단계인데 동물 구성 단계 이러면 5단계고 식물 구성 단계도 5단계야. 기본은 4단계야. 공통상이니까.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세포, 아까 그랬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생명체의 최소 단위가 세포야. 근데 이들 중에서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애들,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애들끼리 뭉쳐있으면 그걸 조직이라 그래.
세포가 여러 개가 뭉쳤는데 하는 일이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뭉쳐있는 걸 조직이라고 해요. 오케이? 가장 대표적인 게 피부 조직, 근육 조직 이런 거예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의 모임이야. 기관은 여러 조직이 모여야 돼. 근데 이 조직은 하는 일이 제각각이야. 똑같지 않아요. 다만 목적이 같을 뿐이야. 오케이? 여러 조직이 모여서 어떤 고유의 기능,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고유의 기능을 가지면 그걸 우리는 기관이라고 해. 눈깔도 하나의 기관이고 심장도 하나의 기관이고 간도 하나의 기관, 콩팥도 하나의 기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관들이 뭉쳐서 하나의 개체, 생명체 하나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조직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의 모임이지만 기관은 조직이 모인 거예요. 근데 비슷한 조직이 모인 게 아니야. 말장난 조심하세요. 그런데 동물의 경우는 세포 조직 기관계예요. 요 사이에 기관계가 들어가. 즉 기관계는 뭐야? 동물에만 있는데 여러 기관이 모여. 즉 공통된 목표를 가지는 기관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순환계 이라면 심장과 혈관을 같이 순환계로 봐요. 심장은 펌프질하지. 피를 온몸에 돌게 해야 돼. 그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거 누구? 혈관이야. 소화계, 입,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다 뭐야?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목적이 어때? 같죠? 그래서 보통 기관계는 공통의 기능, 즉 목적이 같은 기관들을 모아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식물에는 뭐 있냐? 조직계가 있어. 조직이 모여서 한 덩어리로 일을 하는 거예요. 조직이 모여서 한 덩어리로 일을 해. 여기서는 하는 일이 조직은 어떻게 보면 조직계는 기능이 비슷한 조직을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동물 얘기할 때는 조직계 얘기하면 안 돼요. 식물 얘기할 때는 기관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 이렇게 내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 다음은 사람의 어쩌고 저쩌고 쭈얼쭈얼 사람의 뭐 구성 요소에 대한 얘기다. 응? 그런 얘기할 때 보면 사람이 기본 세포로 구성돼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생명체로 구성이 돼 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 피부 같은 데서 피부는 껍데기 조직이 있어요. 너네가 가다가 턱 부딪히면 하얗게 벗겨지는 거 있지? 그걸 표피 조직이라고 해. 뭐라고? 표피 조직이라고 해. 표피는 보통 일반적으로 세포가 한 겹이야. 한 겹. 그리고 그 밑에는 진피라고 하는 피부 조직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진피가 있어. 그 진피 아래는 피하 지방이라는 게 있고 얘네들은 껍데기부터 다 모아서 뭐라 그래? 피부라 그래. 뭐라고? 그러면 얘는 피부는 조직들이 모인 조직계가 되겠죠? 이러면 너네들 낚인 거야.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니? 사람 얘기하고 있지? 사람한테 조직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랬지?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가 된 거야 이랬더니 셋 다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면 낚인 겁니다. 문제에서 동물이라고 줬지? 그 밑에서 조직계 얘기하면 다 틀린 얘기인 거야. 왜? 동물한테는 조직계가 없어. 이 얘가 제일 잘 나와요. 분명히 사람 얘기를 하면서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를 구성했다라는 개소리를 떠든단 말이지. 낚이기 어때? 딱 좋지? 너 이런 거 잘 낚이잖아. 너도. 저 새끼 물리는 잘하면서 왜 생명만 가면 낚이지? 너 유전 개판 쳤잖아. 그렇게까지 개판하고 있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틀렸잖아.
완전 망했잖아. 세 개. 세 개면 존나 망했지. 야, 너 나하고 시험 몇 번 봤지? 4번 봤나? 네. 그 중에 2번이 100점이고 한 번이 그래, 3개 틀렸으면 존나 망했네. 그게 어디였어? 유전이었잖아. 나쁜 새끼야. 너 유전은 졸라 잘해놓고 물리 말아먹었잖아. 내가 제일 늦게 와서 나도 한 번 봤나? 한 번 봤는데 잘 봐서 갈굴 수가 없네. 근데 너 보내보지. 중간고사는 쉽게 나올 거, 다시 한번 얘기해. 중간고사는 비교적 쉽게 나올 거고 암기를 존나 잘하면 점수가 나와요. 근데 기말고사는 물리라 진짜 충실하게 대비 못하면 망해. 너네 통합과학 내신도 졸라 중요하지만 수능도 봐야 되지. 그래서 1학년 때 기초 못 닦아놓으면 나중에 고3 때 하는데 개소리 하지마. 기초가 없는 애들은 수능도 못 봐. 내신 잘 보는 애가 수능 잘 볼 수 있어. 내신 말아먹은 놈이 수능 잘 본다? 그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근자감이야? 그 자신감 도대체 어디서 튀어? 내신 말아먹고 수능 잘 보겠다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야? 내신이 거의 대부분 단원 다른 시험 보죠? 이 단원 다 말아먹고 나서 이거를 뭉팅그려서 시험 보는 수능을 잘 보겠다? 이게 말이 되냐? 1학년 때 준비 잘 해야 돼. 과학도 그렇지만 사회도 마찬가지. 너네부터. 너네 아직 그 예시 문제 안 풀어봤지? 예시 문제 보면 문제 하나 속에 물리, 화학, 생물이 다 들어있어. 진짜 그렇게 들어있어. 그래서 요 한 파트만 잘하면이 아니야 이제. 물리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화학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생물도 어느 정도 찍고 이렇게 변해버렸다고. 근데 내신은 대단한 하나 정도씩 시험 보거든요? 그럼 거기서 보통 2과목 정도가 들어있어요. 근데 수능으로 볼 거면은 2개 내지 3개가 묶여 있어. 그러니까 한 단원만 잘한다고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절대 아니야. 문제 난이도는 내가 봐선 되게 쉬워. 왜? 나는 그 4가지 영역을 다 어느 정도 아니까. 근데 한 영역씩만 아는 애들은 헷갈릴 거야. 그래서 1학년 때 기초를 잘 닦아둬야 돼. 그래서 너는 그때 없었지만 니는 너도 안 됐구나. 넌 내가 그래서 물리 파트하고 화학 파트는 3학년 여름방학 때 한 번씩 해줬잖아. 나중에 한 번 듣고 가는 거하고 차이 난다고. 그래서 그때 되게 고민했던 거야. 이거 교과 과정이 바뀌었는데 아직 책은 안 나왔는데 공통되는 부분 찾아서 한 거야 그게. 자 다시 한번. 생명체를 구성하는 4단계의 이름은 세포, 조직, 기관, 개체예요. 오케이? 그런데 동물의 구성 단계는 몇 단계? 5단계. 뭐가 있어? 기관, 개가 있어. 근데 식물에는 뭐가 있어? 조직, 개가 있어. 동물의 구성 단계나 식물의 구성 단계 둘 다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올 거야. 그때 동물 얘기 떠들면서 조직계 얘기하면 안 돼요. 식물 얘기 떠들면서 기관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정신 바짝 차리고 문제 푸셔야 돼요. 분명히 이거 말장난으로 낸다고. 가끔 와서 선생님 이거 조직이 모이면 조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이거 왜 틀려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근데 사람은 동물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제서 알아들어. 웃었어 너? 틀려갖고 오기만 해봐. 진짜 잘 낚이는 파트야. 아무도 안 낚일 것 같지? 지금 생각으로는. 한번 낚여갖고 와봐. 내가 머리끄댕이를 잡고 춤을 춰줄 테니까. 자, 그래서 동물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오장육부라는 거 있지? 오장육부 알아요? 그게 기관에 해당이 돼. 어디에 해당한다고? 오장육부라고 얘기하는 거 뭐 위비간 심심폐 얘네들은 기관이야. 근데 우리 앞에서 뭐 배웠지? 중학교 때? 순환계 배웠지? 심장, 혈관 배웠지? 그럼 여기서 상식 퀴즈. 혈관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혈관 구조가 되게 간단하지? 조직 한 표, 기관 한 표. 너는 네 의견을 얘기해. 어디에 해당할까? 혈관은
세포는 아니겠지? 아 조직. 조직? 너도 조직? 네. 너는? 야 이씨 대답해 골라. 야 세포는 아니라 그랬어. 그럼 야 개체겠냐? 나머지 셋 중에 하나 골라봐. 혈관은 기관입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내가. 심장하고 혈관 얘기하면서 얘네들이 모여서 순환기관계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진짜 많은 학생들이 혈관을 조직으로 너무 간단한 구조니까 착각해요. 혈관은 뭐라고? 기관. 적어놓으세요. 혈관에 여기 기관에다가 여기 있지? 혈관이 여기 포함된다는 거 적어놓으세요. 이거 애들이 진짜 많이 해요. 그러면 혈액은? 조직. 혈액은 조직입니다. 혈액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있는 거 알지? 그치? 기능은 어때? 조금씩 다 차이 나죠? 목적이 하나. 얘네는 혈액은 조직이고 혈관은 기관이에요. 오케이? 우리 배웠던 소화계, 순환, 배설. 우리 소화, 순환, 배설 배웠어 안 배웠어 중학교 때? 거기에 각각에 나왔던 애들이 소화계, 순환계, 배설계에 해당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호르몬 배웠죠? 그거는 내분비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 기관계는 10가지가 좀 넘어요. 골격계, 근육계, 림프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안 배우잖아? 옛날에는 나왔지만 너희들은 뭐뭐만 소화계, 순환계, 배설계, 내분비계, 신경계 요 정도까지밖에 안 배우는 거야. 그래서 한 번씩 다 들어봤던 얘기들 아니야? 뇌, 척수, 뭐 말초신경 이런 거 배웠지? 다 중학교 때 했던 것 정도야. 그게 다 기관계고 거기서 나왔던 하나하나의 기관들이 있었죠. 헷갈리지 마세요. 식물은 크게 이거 원래 중학교 때 했어야 되는데 안 했을 것 같아.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이 있어요. 영양기관 뭐가 있을까? 딱 3개밖에 없어. 단백질. 어? 기관. 단백질은 너무 작은 사이즈까지 가지 않았니? 그냥 저거 졸리니까 아무 얘기나 떠들고 있어 저놈 시키려. 영양기관 뭐야? 초딩 때 배웠어 너네. 뿌리줄기. 했어 안 했어? 뿌리줄기를 안 배웠다고? 고등뿌리, 수염뿌리 안 배웠다고? 줄기에서 관다발 안 배웠다고? 물관치관 형성층 안 배웠다고? 봉숭아 뻘겋 물에 담궜을 때 어디가 뻘겋게 묻을까? 이거 안 했다고? 후라치지 마. 다 했잖아? 그래서 뿌리, 줄기, 잎이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의 구분해서 배웠잖아. 쌍떡잎 식물은 뿌리가 고등뿌리요, 외떡잎 식물은 수염뿌리다. 줄기에 물관치관 형성층이 골고루 있으면 이렇게 딱 나눠져 있으면 쌍떡잎 식물이고 외떡잎 식물은 형성층이 없어서 굵기가 굵어지지 않는다. 잎은 쌍떡잎 식물은 그물맥이요, 외떡잎 식물은 나란히 맥이다. 했어 니네들. 다 까먹어서 그렇지 놈들아. 이거 중학교 1학년이야. 초딩 때부터 쭉 넘어오는 거야 이거. 생식기관은 뭐가 있을까? 꽃, 열매가 생식기관이야. 꽃과 열매가. 근데 뭐 굳이 열매까지는 안 해도 이 정도가 얘네는 기관이야. 기관이 모이면 뭐가 되니까? 개체가 돼요. 오케이? 이건 진짜 중학교 이전 과정에서 하는 상식 수준이야. 이거 특히 여기서 쌍둥이 식물과 외동잎 식물 구분하는 것까지. 꽃에서도 초등학교 때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있으면 갖춘 꽃.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있으면 없으면 안 갖춘 꽃. 오마이갓. 야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 너? 혹시 교실 앞쪽에 이렇게
김씨 부자 사진 2개 붙어 있는 거기 그 동네 나왔냐? 너무 배운 게 부실하잖아 지금. 응? 혹시 초등학교 때 빨간 거 이렇게 머플러 같은 거 메우면서 뭐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니야? 너무 지금 수능은 고등학교 때 배워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거를 종합해서 보는 게 수능이에요. 한 파트 한 파트 이 문제는 절반도 안 된단 말이야. 단순 암기형 문제는 절반 미만으로 나와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중학교 때 배운 거, 고등학교 배운 거를 다 짜집기해서 뭉뚱그려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수학능력 시험에 그래서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게 그런 뜻이야. 근데 초등학교에서 배운 거 초등학교 때 다 놓고 올라오고 중학교 배운 지 얼마 됐다고 다 학교에다 반납하고 갔잖아 이놈들. 그거를 처음부터 다 다시 쌓으려니까 수능이 힘들어 이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신 점수는 나오는데 수능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걸 종합적으로 물었는데 다 까먹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안 까먹으려면 반복에 뭐가 있어? 까먹기 전에 다시 보고 까먹기 전에 다시 봐야 돼. 즉 반복을 해야 돼. 주기적 반복을 해야 돼. 근데 여러 번 보면은 그 텀이 점점 길어져도 돼요. 처음에는 좀 자주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배웠으면 내일 지나기 전에 복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엔 일주일 정도 안에 한 번 보고 그 다음엔 한 달 안에 보면 되고 그럼 벌써 몇 번 반복한 거야? 4번 반복한 거야. 그 다음에는 4, 5개월 후에 보면 되고 그래서 한 서너 달에 한 번씩만 다시 반복해주면 안 까먹어요. 반복을 안 하니까 그렇지.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가면 내가 문제 수는 좀 줄어들 수 있어. 중학교 때처럼 문제가 빨리빨리 풀리는 게 아니니까. 뭐 중학교 때는 내가 뭐 많이 좀 한 1,500개까지 풀리거든? 근데 고등학교라면 1,200개 풀기도 바쁜 거야. 근데 내가 문제 주는 스타일이 어떻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풀면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가지? 계속 그렇게 반복했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데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때부터는 점수 기대 수치가 조금 낮아. 근데 그 100점 맞을 수 있는 기회가 1학기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2번이야. 기말고사는 좀 난이도가 있어서 100점 맞기가 쉽지 않아. 근데 중간고사 망하면 기말고사는 더 망할 거라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중간고사 준비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배우는 영역은 기말고사 영역 내지는 2학기 여기 기말고사 영역일 거야. 중간고사 영역은 한참 전에 지났어. 근데 하여튼 정신 안 차리고 하면 망하는 거야. 세포 구조와 기능. 이걸 세포 내 소기관이라고 하는데 딱 잘라서 이쪽은 동물, 이쪽은 식물이에요. 뭐 세포 내 소기관이라는데 이름이 같으면 하는 기능도 같습니다. 이름이 같으면 기능이 어떻다? 같아. 그래서 동물과 생물에서 동물에만 있는 게 여기 없네. 야, 중심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여기는 없는데 사실 중심체가 빨대 9개를 묶어놓은 것처럼 돼 있어. 앞에서 보면 빨대를 이렇게 5, 6, 7, 8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입체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긴 아이가 이렇게 생긴 아이가 2개가 이렇게 십자가로 교체가 되어 있어요. 중심체는 동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중심체라는 게 동물에만 있어요. 나중에 좀 세포 분열할 때 제가 방추사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였다가 분열기 직전에 2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각각에서 각 극을 이동해서 방추사를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게 동물 세포에만 있는 중심체 내시경입니다. 식물에만 있는 거 요거 2개. 라떼는 말이야 F도 식물에만 있다고 배웠는데 동물 세포에도 F가 작지만 존재를 합니다. 자, 얘네들 다 외워야 돼요. 일단 핵 커맨드 센터야. 핵 뭐라고? 핵 커맨드 센터야.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컨트롤합니다. 나는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림 몇 쪽?
몇 쪽이지? 186. 186쪽의 그림하고 설명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생겼구나. 모양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핵! 저 안에 DNA가 다 들어있어. 사실 세포가 있고 핵이 있으면 핵 안에 이렇게 까맣게 추가로 표시되어 있는 영역도 있거든요. 우리 책에 표시되어 있나 안 돼 있나? 추가로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영역 없죠? 요 영역을 인이라 그래. 얘는 뭐라 그러고? 핵이고 핵 속에 인이 있어요. 근데 핵이 있으면 인은 저 RNA하고 단백질이 뭉쳐서 좀 어둡게 보이는 영역이야. 인은 뭐라고? RNA 플러스 단백질이 뭉쳐서 좀 어둡게 보이는 영역. 지금 우리 책에서는 그림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핵을 잘 보면은 구멍 뚫렸지. 핵 잘 봐. 여기서 잘 안 보이지만 니네들 책 잘 봐. 구멍 뚫려 있지? 핵 잘 봐요. 작은 구멍도 뚫려 있어 안 뚫려 있어? 여기 핵이 잘 보면 점처럼 구멍 뚫려 있잖아. 잘 봐. 여기 구멍 뚫려 있지? 까만 점. 찾았어? 네. 그거 핵공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핵공. 여기 보면 핵공이 꽤 여러 개 뚫려 있어요. 뭐라고? 그래서 이 안에서 DNA를 RNA로 만들어요. 그 RNA가 빠져나오는 구멍이야, 저기가. 핵공이 뭐라고? DNA는 못 나와. 누구만 나오는 구멍? RNA. DNA는 졸라 길어. 근데 RNA는 유전자 하나를 DNA에 있는 여러 개의 유전자에서 그 한 도막 있지? 거기만 번역해서 나와서 한 가닥짜리 비교적 짧은 줄이 되거든?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핵공은 그렇게 빠져나오는 구멍이야. 빠져나오면 소포체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고? 핵공 밖에 붙어있는 소포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소포체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붙어있는 게 있어. 그래서 소포체는 다시 두 종류. 매끈면 소포체하고 거친면 소포체가 있어요. 뭐 어느 측에서 보면 조면 소포체, 활면 소포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매끈면 소포체, 거친면 소포체. 근데 거친면 소포체는 여기 작게 점 찍혀. 여기 보면 맨 점 하나씩 여기 보면 점점점점점 찍혀 있을 거야. 리보솜이에요. 뭐라고? 거친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있는데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해요. 이 동물 세포에서 보면은 그냥 세포 여기 그리고 세포 질에도 이렇게 까만 점 있지? 이거 다 리보솜이야. 여기 라이보솜이라고 돼 있네. 영어 발음이라 라이보솜이 리보솜이에요. 리보솜은 RNA하고 단백질 덩어리인데 얘가 아미노산을 연결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펩타이드 결합을 만들어주는 애예요. 라이보솜이. 여기 라이보솜이라고 돼 있어. 리보솜이라고 해주면 좋을 걸. 굳이 영어 발음으로 이상한 게 바꿔가지고. 라이보솜이 리보솜이에요. 그래 책대로 라이보솜으로 가자. 라이보솜. 얘가 단백질을 합성해주는 역할이야. 매끈면 소포체는 지질 합성을 해요. 지질하고 콜레스테롤이지. 얘네들을 합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 매끈면 소포체들의 역할이야. 그러면 얘네가 여기서 어느 정도 뚝 덩어리가 떨어지거든? 덩어리가 떨어져서 이쪽에 이렇게 좀 쌓여요. 덩어리가 떨어져서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쌓여요. 얘가 골지체야. 골지체는 만들어진 단백질 있지? 만들어진 단백질을 모양을 만들어줘. 단백질 처음에 일자로 나오거든? 그럼 얘를 입체적인 모양으로
변형시켜주는 애들을 골지체라 그래. 오케이? 여기 가면서 뒤에 골지체의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나왔나 이거? 여기 있다. 골지체.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을 저장했다가 이동시킨다 그랬지? 요 역할도 있지만 사실은 단백질의 기능을 만들어주는 거야. 정확하게는 여기서 단백질을 변형시킨다. 화살표에 써있죠? 골지체는 단백질의 기능을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야. 일자였던 DNA를 입체적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기능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골지체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골지체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덩어리들이 만들어지는 건 이거를 소낭, 여기 없네 이런 분비 소낭이라 그래요. 완성된 애들을 필요한 위치로 보내주는 애들을 분비 소낭이라 그래. 오케이? 우리 책에 분비 소낭 얘기가 없는데 밖으로 내보낼 애들도 있고 세포 안에서 써먹는 애들도 있어. 그 중에 이 분비 소낭 중에 여기에 효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 뭘 가지고 있는 애들?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 리소좀이라 그래. 리보솜 아니야? 리소좀이라고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소좀은 다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어. 다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뭔가 이 안으로 들어와갖고 여기서 더 잘게 토막치는 애들이야. 리소좀이라는 것도 있다. 근데 여기 리소좀이 없네. 소포체, 라이소좀, 골지체, 그리고 연명체하고 세포벽은 뭐 중학교 때도 했지. 예? 연명체는 뭐야? 광합성하죠? 세포벽은 여기 세포벽의 성분 이제 외워야 돼. 셀룰로즈가 요게 주성분이야. 주성분이 셀룰로즈야. 세포벽이. 섬유질이라는 소리지. 이렇게 F는 뒤쪽에서 보면 알겠지만 F는 대부분은 물이 차 있어요. 그래서 세포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F는. 그리고 노폐물을 저장하는 경우도 있어. 너네들이 사과를 한 대 딱 깨면 이렇게 달콤한 과즙이 팍 흩어져 나오지? 그게 F가 깨져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노폐물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남는 영양분을 저장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물을 저장하고 있어요. F는. 그래서 세포 안에 삼투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명체는 광합성하고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만들고요. 오케이? 요렇게 기능을 달달달달 외워야 돼. 동물에만 있는 거, 식물에만 있는 거 완벽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 중에서 몇 개는 중학교 때도 살짝쿵 언급이 됐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중에서 막구조인 거 아닌 것도 구분하셔야 돼. 이 중에 이중막인 게 이 세 개는 막이 이중이에요. 그림 잘 보시면 이중막으로 돼 있어요. 단일막 있어요. 단일막하는 게 소포체, 단일막이 소포체, 골지체, 아까 얘기했던 분비소낭, 그리고 리소좀 이런 애들이 단일막이야. 그리고 막구조가 아닌 거, 동물의 골지체, 식물의 라이보솜, 이거 라이보솜 동식물 다 합쳐서 얘네들은 막이 아예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입자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얘네들. 중학교 때는 전혀 안 나왔던 막구조 얘기가 나와요. 물론 디테일하게 저기까지 설명 안 해줄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돼. 세포질은 깜빡했다. 세포질은 세포 안에 약간 이제 걸쭉한 액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세포질은 동물에 있는 거, 식물에 있는 거. 동물에만 있는 거 골지체, 식물에만 있는 거 세포벽과 엽록체. 오케이? 그리고 액포는 주로 식물의 발달. 그런데 동물에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동물에만 있는 거, 식물에만 있는 거. 요즘은 식물에만 있는 거는 엽록체하고 세포벽 요거만 얘기합니다. 각각의 기능은 요거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달달달달 외워야 돼. 아까 얘기했던 라이보솜이 소포체에 붙어있다 그랬지? 그래서 핵에서 RNA를 만들어서 요 핵공으로 나오면 소포체 내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포질로 나왔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핵공을 통해서 나오면 소포체 안으로 들어온 거라고. 근데 그 소포체 안에 뭐가 있어? 라이보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랑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 그리고 끝까지 밀려나와서 소포체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골지체를 만들어. 그럼 여기서 이제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갖추면서 기능을 갖는 단백질이 돼. 그러면 이거 소낭 작은 낭으로 떨어져 나와서 필요한 부분으로 이사 가는 거야. 어떨 때는 세포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세포 안에 필요한 부분으로 옮겨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소낭을 분비소낭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작은 주머니로. 이 분비소낭 같은 경우는 세포막하고 구조가 거의 똑같이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외포작용을 통해서 세포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엽록체, 광합성하는 거, 미토콘드리아, ATP 만드는 게 미토콘드리아죠?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동물식물 다 있어야 돼.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 엽록체랑 미토콘드리아는 핵 속에 갖고 있는 DNA와는 다르게 별도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랑 누구는?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는 별도의 DNA를 가지고 있어서 마치 하나의 반세포처럼 안에서 분열을 해요. 재밌는 새끼들이야. 그래서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얘네는 별도로 살던 애인데 응? 세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세포 공생설이라 그래요. 너네 최초의 세포는 누가 준 거야? 엄마가 준 거야. 아빠는 뭐만 줬어? DNA밖에 안 줬어요. 염색체 23개 땡이 아빠가 준 거는. 근데 너네가 가지고 있는 최초의 세포는 누구 거? 엄마 거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DNA 추적하면 엄마 쪽만 나와요. 아빠 쪽은 안 나와요. 미토콘드리아 DNA 추적하면. 그렇다고 니네들한테는 엽록체는 없잖아. 너네 엽록체 있어? 없지? 있어? 사람이 엽록체 있으면 큰일 나요. 엽록체는 누구한테만 있어요? 식물한테만 있는 겁니다. 액포, 단일막, 물, 색소, 노폐물들이 있다. 대부분 물이다. 그리고 식물 세포에 늙은 세포일수록 크게 발달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안 적혀 있지만 액포는 무슨 역할을 한다?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네. 대부분이 물이에요. 삼투압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 구분. 세포막은 뭐로 되어 있다? 세포 구조다라는 얘기가 세포막 구조다. 세포막은 근데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막에 대해서 나중에 디테일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 요거는 외워두시다. 인지질과 단백질이다. 뭐와 뭐라고? 요게 세포막 구조거든. 인지질이 2층으로 돼 있어요. 요 조금 이따 다시 하고. 조 구조를 저렇게 구조가 돼 있으면 세포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지질이 양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단백질이 뽕뽕 끼어 있거든. 그렇게 세포벽은 셀룰로즈 주성분이다. 섬유질이 주성분이야. 좀 딱딱해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세포막은 반투과성, 세포벽은 전투과성.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이런 걸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뒤로 넘어가서 세포의 구조와 특성부터 시작을 할게요. 아우 허리 아파. 별로 안 떠든 것 같은데 벌써 40분 떠드는데. 세포의 구조 기본적으로 인지질부터 알아야 돼. 요거 구조 이거 까먹으면 그냥 한 문제 작살이다. 저 그림 주고 무조건 한 문제 낸다. 대가리는 보통 머리라 그래. 뭐라고? 머리. 근데 나는 너희들 기억에 쉽게 남게 대가리라고 해줄게. 머리, 대가리는 친수성이야. 뭐라고? 물에 잘 녹는 걸 친수성이라고 해. 물하고 친한 새끼. 친수성. 근데 아래쪽에 다리가 2개 보이지? 응? 근데 얘가 지방산이거든? 뭐라고? 지방. 일자인 애는 포화 지방산이야. 꺾여 있는 애는 불포화 지방산이야. 일자는 그까지 몰라도 하여튼 인지질 요 대가리 부분 성분을 친수성 머리, 소수성 꼬리. 친수성 물과 친해, 소수성 물하고 안 친해. 그래서 요즘은 소수성이라고도 안 그러고 친유성이라고도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기름하고 친하다. 친유성이라고도 그래. 근데 머리 쪽에 이 친수성 머리 쪽에 인산, 즉 인성분이 들어있어요. 원소인 인이 들어있고 그리고 글리세롤 일부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대가리는 인이 섞인 글리세롤. 머리는 뭐가 있다고? 인 섞인 글리세롤. 꼬랑지는 물하고 안 친한 소수성인 지방산. 그런데 얘네를 물에다 집어넣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물하고 친한 대가리는 바깥쪽으로, 물하고 안 친한 다리는 안쪽으로 이렇게 구성을 만들어 갑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갑니다. 요게 인지질이거든? 요게 인지질이야. 요게 인지질이야. 몇 층으로 돼 있어? 2층으로 돼 있지? 그치? 이래서 얘를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해. 뭐라 그런다? 인지질 이중층. 근데 요게 단일막이야. 아까 이중막 구조 있다 그랬지? 이중막 애들은 이게 하나 더 있어야 돼. 이렇게 있으면 단일막에서 이중막이 되는 거야. 핵 미토콘드리아 연합체는 막이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중층과 눈 떠! 이중층과 이중막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 누구와 누구를 헷갈리지 마라? 세포막은 이렇게 생겼어. 단일막이야. 그래서 단일막이니까 인지질 이중층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 이중막이라고. 이건 이중막이야. 친수성 대가리, 소수성 꼬랑지. 이거 가지고 분명히 시험 하나 납니다. 인지질 이중층, 인지질 이중막 말장난 칠 거야 분명히. 단일막이 요거야. 요게 막 하나야. 오케이? 단일막 구조라는 게. 그런데 얘네들은 완벽하게 결합하여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붙어만 있어요. 붙어만 있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유동적이에요. 쇠구슬을 이렇게 판에다 넣어놨는데 이렇게 굴리면 굴러가고 움직일 수 있겠죠? 그 공간이 있어요.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단백질이 이렇게 푹푹푹 끼어 있거든? 그리고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 단백질 덩어리는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인지질과 이인지질도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얘를 유동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불러. 단백질은 이중층에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기도 해. 그래서 돌아다닐 수 있어. 특히 이렇게 관통되어 있는 단백질은 세포 안팎의 물질 교환과 연관성이 있어요. 저렇게 통과되어 있는 애들은. 근데 안쪽에만 붙어 있거나 바깥쪽에만 붙어 있는 애들이 있거든. 얘네들은 보통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거와 연관될 수 있어. 혹은 어떤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감지하는 이런 단백질일 수 있는데 저렇게 요것처럼 통과되는 단백질들은 대부분 물질 수송과 연관성이 있더라는 거야. 단백질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 요게 유동 모자이크 모델. 요 얘기야. 요게 유동 모자이크 모델이라는 소리야. 움직일 수 있어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세포 막 이러면 유동 모자이크 하고 인지질 구조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한 문제는 이 세포 막의 구조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 시험에 내신에는 나옵니다. 무조건. 그리고 수능에 나온다면 엄청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교육 제도하고 상관없이 항상 시험에 잘 나오던 놈이에요. 기억하세요. 친수성 대가리, 소수성 혹은 친유성 꼬랑지, 인지질 이중층, 유동 모자이크. 요 말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 그래서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를 반투과성이라 그래요. 세포막은 어떤 성질이 있다고? 반투과성. 누구는 잘 가고 누구는 잘 못 가. 반투과성은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거야. 얘 대표 주자가 누구냐? 세포막이고, 전투과성은 세포벽이 가장 대표적이야. 선택적 투과. 여기서의 선택적이란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뭐에 따라서? 근데 전투과성은 작으면 다 통과야. 성질하고 상관없어. 전투과성은 뭐만 본다? 크기만 봐. 작으면 통과야. 성질하고 관계없어. 여기서 선택적이라는 건 물질의 성질에 따라서. 뭐에 따라? 성질 따라 투과할 수도 있고 못 투과할 수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화를 띄는 새끼는 가는데, 예를 들어 전화를 띄는 놈은 못 가는데 전화를 안 띄는 놈은 갈 수 있어. 이런 거야. 근데 전투과성은 전화를 띄든 안 띄든 상관없어. 무조건 크기로만 구분을 해. 마치 채치는 것처럼. 이런 게 반투과성하고 전투과성인데,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 즉 반투과성이야. 뭐라고? 세포막은 무슨 특성? 반투과성이야. 어떤 놈들을 잘 통과시키느냐? 세포막은 일단 작은 놈. 크기가 어떤 거?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 일단 작은 거. 보면 종류, 크기 등에 따라서 누구는 잘 투과시키고 누구는 이거를 선택적 투과라고 한다. 혹은 반투과성, 이렇게 얘기도 한다. 선택적 투과성은 세포막의 성분 및 구조와 관련성이 있어 물질의 성질에 따라 세포막을 통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작은 놈. 분자량은 어떤 거? 우리 조그마한 성질에 관계없이 비교적 쉽게 통과합니다. 어떤 놈? 정확하게 분자량이 작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지질과 잘 섞이며 라고 되어 있으니까 친유성. 뭐? 혹은 소수성 물질. 친유성하고 소수성. 물하고 친한 놈은 잘 통과 못해요. 친수성은 잘 못 가.
물하고 친한 애는 잘 통과 못해요. 그리고 전하가 없는 세 가지 암기 내신에 거의 나올 거예요. 어떤 놈이 세포막을 잘 통과해? 작은 새끼. 친수성이 아닌 놈. 전하가 없는 놈. 뭐라고? 저분자 물질. 친수성 아닌 물질. 마지막으로 뭐? 전하가 없는 거.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띄지 않는 물질. 얘네들이 통과하기가 쉽다. 줄이니까 몇 글자 안 되지. 근데 얘 보기 중에 골라라로 시험에 진짜 잘 나올 거예요. 다음 보기 중 세포막을 통과하기 쉬운 놈들로 골라 묶인 것들을 골라가시오. 아마 3개를 고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진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반대로 투과하기 어려운 거. 이거 반대지 뭐. 큰 새끼. 친수성. 이온. 야, 전하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띄웠다는 얘기가 무슨 뜻? 이온. 나트륨, 이온, 칼륨. 포도당은 왜야? 분자량이 180이나 돼요. 생각보다 커요. 물은 분자량이 18밖에 안 되는데 이산화탄소는 44인데 쟤는 분자량이 180씩이나 돼요. 그래서 분자량이 크면 통과하기가 좀 힘들어진다. 그래서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얘에 대해서는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세포막을 통해 물질이 이동하는 요령 몇 가지가 있어요. 물질이 한 지점에서 다음 지점으로 이동하는 기본 원리는 확산입니다. 뭐라고? 너네가 중학교 때 스스로 움직이는 분자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스스로 움직이는 분자. 혹시 브라운 운동이라는 거 기억나니? 기억 못하는구나. 나쁜 시기네. 분자가 스스로 움직인다는 걸 증명하는 게 두 가지인데 증발과 확산이에요. 이때 그 중에서 여기는 확산 나와. 확산은 기본적으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갑니다. 어디서? 이게 망고불변의 기본 진리야. 무조건 농도가 높은 쪽에서 가운데 막이 없으면 무조건 저렇게 가야 돼. 가운데 가로막는 물질이 없잖아? 그럼 무조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 내가 여기서 고구마를 먹고 방구를 꾹 끄면은 여기가 냄새가 더 진할까? 그쪽이 냄새가 더 진할까? 무조건 이쪽이 냄새가 더 진해요. 농도가 높으니까 이쪽에서 그쪽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골고루 퍼지게 되겠죠? 이 냄새가 거꾸로 한 군데로 집합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왜? 가운데 막고 있는 게 없으면 무조건 어디서 어디로 간다?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가서 농도가 똑같아질 때까지 이동합니다. 물론 똑같아져도 이동은 하는데 더 이상 농도의 변화가 안 생기는 거지. 기본적으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단순히 움직이는 확산이 아니라 세포막을 가운데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세포막을 가운데 두고 이동할 때 몇 가지 너희들이 배우는 건 3가지로 구분해서 배우게 됩니다. 첫째, 단순 확산. 두 번째, 촉진 확산. 세 번째, 능동성. 1. 방향. 이동하는 방향은 얘네 둘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요.
근데 능동수송은 거꾸로 갑니다. 방향은 일단 단순학산 단백질이 관여하느냐? 즉 아까 세포막의 앞뒤로 이렇게 뿡 뚫려가고 있는 단백질이 있다 그랬지? 그런 단백질을 정확하게 수송 단백질이라 그래요. 세포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물질을 이동시켜 줄 수 있는 단백질을 수송 단백질이라 그러거든. 얘네는 없고 얘는 있어요. 수송 단백질은 대부분 전용 통로야. 다른 놈은 못 지나가. 그 놈밖에 못 지나가는. 그래서 수송 단백질은 단순학산은 관여를 안 해. 촉진학산이랑 능동수송은 관여를 해. 아이고, 너무 크게 그렸다 이거. 얘네 둘은 에너지 소모를 안 해. 에너지 소모가 없는데 얘는 ATP를 소모하게 돼요. 요게 시험 문제 보면 단순학산, 촉진학산, 능동수송을 구분하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분명히 이런 문제 유형이 존재를 해. 그래서 단순학산, 촉진학산, 능동수송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이 중에 첫 번째 나온 게 단순학산과 촉진학산이에요. 여기서 잘 보면 입자 개수가 많고 입자가 적지. 그러니까 고농도, 저농도가 돼. 이 바깥쪽이 고농도가 되고 안쪽이 저농도가 돼. 아까 이렇게 통과하기 쉬운 새끼들이 누구였어? 분자량이 작고 소수성에 전하가 없을 것. 이런 놈들이 보통 잘 통과해요. 그래서 기체 분자. 보통 산소, 이산화탄소는 분자량이 되게 작거든? 그리고 여기서 지용성 물질, 친유성, 친수성 아닌 새끼들. 그리고 이온도 아니야. 여기는 분자라고 돼 있어. 이온이 아니야. 이온을 띠지 않는 분자량 작은 애들, 분자들. 그리고 친수성. 보통 얘네들이 잘 통과해. 무조건 고농도 쪽에서 저농도 쪽으로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해야 돼. 오케이? 친수성이면 요 가운데가 물하고 안 친한 영역이거든? 친수성은 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요 가운데까지도 안 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통과를 하기가 힘들어. 친수성애들은. 근데 물하고 안 친한 새끼들은 이 가운데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거든? 들어왔다가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수성은 잘 통과 못하고 친유성 혹은 소수성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잘 통과해요. 무조건 어디서 어디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렇게 통과하는 가장 기본적인 위치가 우리 어디를 배웠냐면 허파과리. 허파과리에서 산소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 내보낼 때 있지? 요때. 그리고 소장에서 영양분 흡수할 때. 조직세포에서 산소 전달하고 이산화탄소 흡수할 때. 요때 보통 이 단순 확산이 되죠. 단순 확산은 단면적이 넓을수록 빨리 움직여요. 표면적이 넓어야 돼. 그래야 일순간 통과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집니다. 촉진 확산은 이렇게 가기 힘든 놈들이 단순 확산하기에는 덩어리도 너무 커서 세포막을 통과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전하를 띄었거나 혹은 친수성이거나 이런 애들 있지? 얘네들은 저 막을 통과하기 힘들겠지? 근데 세포에서 필요는 해. 그럼 세포 안으로 끄집어들일 필요가 있지? 그래서 이런 수송 단백질, 막 단백질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나는 수송 단백질이라고 가르쳐준 거야. 막에 끼어있는 단백질 중에서 물질 수송과 관계되는 수송 단백질, 막 단백질 중에 오케이? 보통 얘네들은 전용 통로야. 나트륨 통과한
통로 따로 있고 칼륨 통과하는 통로 따로 있고 포도당 통과하는 통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단순 확산보다는 빨리 움직여요. 전용 통로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속도로에 하이패스를 통과하는 겁니다. 이게 속도가 어떨까 더? 빨라요. 그래서 요 그림이 나오는데 요거 줄게. 요거 아주 기본인 거고 촉진 확산하고 단순 확산이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단순 확산은 쭉 가요. 농도 차이가 심할수록 더 잘 통과해요. 농도 차이가 심할수록 쭉 저렇게 가요. 그런데 보통 여기까지 안 가고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맙니다. 근데 촉진 확산은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의 차이는 얘는 단백질 관여가 없고 얘는 단백질 전용 통로가 있다 그랬지. 근데 가다가 특히 어느 정도 농도 차이야. 농도 차이가 있는데 와 여기서 속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 왜? 전용 통로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부터는 속도가 더 이상 증가 안 하네. 왜 증가 안 할까? 하이패스는 차 안 막히냐? 자동차가 너무 많이 몰리면 어떻게 돼? 모든 통로에 다 물질이 통과하고 있으면 더 이상 빨라질 수가 없겠죠. 아무리 통로가 빨라도 너무 많이 몰리면 그 통과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그 한계 때문에 모든 단백질이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거보다 빨라질 수는 있어 없어?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다 일정해진다? 이러면 촉진 확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 무슨 뜻? 촉진 확산이구나. 근데 쭉 올라가면 얘는 그냥 단순 확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얘네 둘의 공통점은 뭡니까? 고농도 쪽에서 저농도. 입자 개수 봐봐. 많죠? 적죠? 시험 문제에서 고농도에서 저농도 방향은 저 입자 개수로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림을 눈 크게 뜨고 똑바로 봐야 돼. 내가 저 질문은 되게 많이 봤어. 선생님 어디가 고농도인지 어디가 저농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5개, 여기 하나. 이러고 가져가요. 누가 얘기해주기 전에 그걸 못 찾아. 희한해. 근데 한두 번만 경험해보면 금방 찾아. 그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할 때 설명을 똑바로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얘기야. 분명히 여기서도 나올 거야. 선생님 어디가 고농도고 어디가 저농도예요? 분명히 묻는 건 나올 거야. 두고 보자. 없을 것 같아? 샷건. 네.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널 것 같지 않아? 저는 넌 아니다. 두고 보자. 그래서 가다가 일정해지는 이유가 뭐라? 촉진 확산이 한계에 온 거야. 오케이? 일반적으로 촉진 확산은 단순 확산보다 어떻다?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왜? 전용 통로가 있으니까. 알겠니? 요 두 개에다가 뭐를 하나 추가해? 야. 능동수송. 우리 능동수송 처음 어디서 배웠어? 배설할 때 처음 배웠잖아. 세뇨관에서. 분비와 재흡수는 능동수송이다. 에너지 소모한다. 이 사람들이 까먹어도 너무 까먹었는데? 배설 배웠어 안 배웠어 중학교 때? 말피기소체, 사구체, 보먼주머니 했어 안 했어? 했잖아. 2학년 때인가 했잖아. 다 까먹어서 그때 공부 하도 안 해가지고 기억 안 나 진짜? 그때 분비와 재흡수가 능동수송이다 이렇게 배웠어. 능동수송의 특징은 뭐냐? 저농도에서 고농도, 에너지 소모. 오케이? 그래서 시험에서 많이 나와. 에너지가 소모되냐 안 되냐. 물질 이동할 때 에너지가 소모되냐 안 되느냐가 시험에 생각보다 많이 나와. 근데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은 어떻다? 에너지 소모가 없다. 그 다음에 삼투. 이거는 뭐 별을 한 1억 개 쳐놔도 아깝지 않을 수준의 시험 파트입니다. 삼투는 농도 차이의 이동인데 정확하게 농도 차이가 날 때 매질이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금 물 할 때 소금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물이 이동하는 거야. 어디서 어디로?
세포막, 이 삼투 현상을 설명하려면 반드시 세포막이 반투과성 막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갈 수 없는, 쉽게 해서 물은 지나가는데 소금은 못 지나가는, 물은 지나가는데 소금은 못 지나가는 그런 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용매, 즉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요.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 여기 낮은 쪽에서 높은 쪽이니까 저에서 고농도. 일반적으로 세포 안에 농도가 높으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못 먹으면 우리 몸은 어때? 싱거워지지? 그러면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을 흡수를 잘 못해요. 근데 소금을 좀 먹어주면 영양분을 쪽쪽 잘 흡수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짜게 먹지 말라는 거야. 니네들이 짜면 영양분을 더 쪽쪽 잘 흡수해. 살이 잘 안 빠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뭐 하라 그래? 저염식 하라 그래요. 다이어트 속에서도 다 과학이 들어있는 거야. 너 의심돼? 다이어트 하는 거 같아 너. 하지 말라 그랬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이어트해.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어디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야.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나누죠. 이쪽이 고농도죠. 입자 개수가 많죠? 이쪽이 저농도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여기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용매가 이동을 해요. 그러면 올라오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때는 원래 확산은 언제까지 이동한다 그랬어?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라 그랬지? 얘는 농도가 같아질 수 없어요. 요거 시험에 나왔던 거야. 모의고사에. 요거하고 요거가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순간 멈추거든요? 왜냐? 여기하고 여기하고 농도 차이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삼투압이 있어. 요때 넘어오려고 하는 힘의 크기가 삼투압이야. 삼투 현상이 있을 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용매가 이동하려고 하는 현상이 삼투 현상이고, 요때 그 넘어가려고 하는 힘의 크기를 삼투압이라고 하는데, 그 삼투압 때문에 넘어왔어. 그러다 보면 이쪽이 높아지고 이쪽이 낮아지지. 그럼 얘는 찍어놓는 힘은 요만큼이지만 이쪽엔 찍어놓는 힘이 이만큼이지. 높이 차이는 곧 압력 차이일 거 아니야. 이거랑 압력 차이에 의해서 옆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치? 이 힘이 같아지면 힘이 평형을 이루겠지. 그래서 이 높이 변화가 유지되어 있어요. 이때 농도가 같을까 다를까? 이쪽이 농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돼. 왜? 오른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힘은 남아있으니까.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농도가 같다? 틀린 문장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즉 삼투 현상에서 양쪽에서 농도가 완전히 똑같아질까 안 똑같아질까? 농도가 똑같아지면 더 이상 넘어오는 게 없어요. 근데 이 U자 관에서는 농도가 똑같아질 수 없어요. 요거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누가 간다고? 이게 가장 키포인트. 어디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해야 된다. 삼투 현상이 뭐라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해야 돼. 오케이? 농도 차이가 심할수록 삼투압은 더 커집니다. 이게 삼투압이라는 건데, 세포보다 농도가 낮으면 저장액이라 그래요. 맹물이라는 얘기지. 너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저건 그냥 증류수로 보시면 돼요. 저장액은 뭐로 생각하면 된다고? 증류수, 소금기 하나 넣는 거. 두 번째는 등장액, 농도가 똑같은 거. 여기 근데 뭘로다 등장액을 맞췄나? 소금으로 맞췄겠지? 소금이나 뭐 이런 걸 맞추면 돼. 너네 렌즈 끼고 이럴 때 식염수라는 거 있죠? 그게 식염수가 등장액이야. 그래서 식염수는 눈에 들어가도 따갑거나 이런 느낌이 없어. 왜? 우리하고 농도가 거의 똑같아요. 근데 맹물 들어가면 눈 뻑뻑해지죠. 샤워하다가 눈에 물 들어가면 뻑뻑해지지. 왜? 물이 자꾸 들어가고 우리 눈 안으로 피부를 통해 흡수된다고. 그러니까 눈이 뻑뻑해지는 거야.
고장액은 소금 덩어리 물이야. 바닷물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물 세포의 경우는 저장액에다 집어넣으면 비커가 있는데 세포가 있고 이게 저고 세포 안이 고가 되겠지. 물이 어디서 어디로 들어가? 저에서 고로 가겠지. 그래서 화살표를 잘 보세요. 들어오는 화살표는 크고 나가는 화살표는 작아요. 화살표 크기가 괜히 그려놓은 게 아니야? 그럼 많이 들어오겠지? 그럼 동물 세포는 뻥 터져요. 뭐 한다고? 특히 적혈구 세포는 뻥 터져요. 그런 현상을 용혈 현상이라고 해요. 세포가 터져서 뒤져버리는 현상이에요. 오케이? 등장행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원래 적혈구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왜? 주의사항. 들어오거나 나가는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은 거야. 화살표를 봐.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지. 그 양이 같은 겁니다. 물질이 이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 화살표 똑같아요. 같은 거야. 근데 고장액이 들어가면 짜가우니까 어디서 어디로? 거꾸로 안에서 밖으로. 밖이 짜가우니까 안에서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서 적혈구가 찌그러져서 마치 별사탕 같이 모형이 변해. 너네 건빵에 있는 별사탕 어떻게 생기는 줄 알지? 삐죽삐죽하잖아. 설마 별사탕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건빵에 별사탕 알아 몰라? 이거는 모른다는 얘기야 안다는 얘기야. 알지? 봤지? 먹어봤지? 그렇게 모양이 이렇게 변해. 별사탕처럼 찌그러져. 그런데 식물의 경우는 세포 벽이 있어요. 뭐가 있다? 그래서 동물은 요면에서 세포가 뻥 터지는데 식물은 그냥 팽팽해져서 원래보다 조금 뚱뚱해진 상태. 즉 세포막이 세포벽을 있는 힘껏 떠나밀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약간 좀 팽창해 있다? 팽윤 상태라 그래. 풍선 부풀듯이. 근데 큰 크기 차이는 없어요. 왜? 세포벽이 딱딱해. 안 움직여 이 새끼. 그래서 얘하고 비교하면 약간 사이즈가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모양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팽윤 상태, 팽압이 존재한다. 즉 밖으로 커지려고 하는 압이 존재한다. 오케이? 그런데 고장액에다 집어넣으면 찌그러들어요. 얘 찌그러듯이 얘도 찌그러지는데 문제는 세포벽은 안 찌그러져. 세포벽은 어떠니까? 딱딱하니까. 누구만? 세포질하고 세포막만 찌그러지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포벽하고 세포막이 분리되는 상황이 벌어져. 여기 보면은 세포막하고 세포벽이 떨어졌죠? 이런 현상을 원형질 분리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저거 염색해서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빈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운데 빈 공간이 있는 것처럼. 이때 저 수분의 양을 조절하는 게 에포라고. 저 삼투압 있을 때 너무 차가워. 내 몸에 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이때 그런 저 세포질의 크기나 이런 거 조절하는 거 있지? 그게 에포에서 물을 받아들이고 물을 뿜어서 조절을 해주는 거야.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개만 기억하다 하면 요 두 가지. 그림 딱 보면 이거 동물 세포를 고장액에다 넣는지 등장액에다 넣는지. 등장액에 시험 문제 안 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고장액에 넣는지 저장액에 넣는지 금방 차이 나겠죠. 식물을 고장액에 저장액에 넣었을 때 딱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저장액 아니면 고장액 시험에 나옵니다. 대부분 요거 아니면 요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제일 크죠. 무슨 현상에 의해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삼투 현상이란 뭐야? 삼투 현상이란 농도가 물보다 아니잖아.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 삼투압이란 농도가 왜 벙어리야 둘은? 다시 한번 삼투압이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 뭐가? 물의 이동.
그런 현상을 삼투 현상이고, 농도 차이가 심하면 넘어가려고 하는 힘이 어때? 세지죠? 그 힘의 크기를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야. 이때 삼투압에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저장에 등장에 고장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용이 어렵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암기할 것도 별로 없어 이거. 재밌는 게 보면 적혈구 잘 보면 핵이 없어요. 적혈구는 핵이 없습니다. 백혈구는 핵이 여러 개거든? 적혈구는 핵이 없어. 핵이 없다는 얘기가 DNA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야. DNA는 있어요. 다만 정확하게 핵막이 없는 거야. 근데 이거는 식물세포인데 양파 껍데기처럼 보이는데 가운데 보면 약간 진한 영역 있죠? 여기가 아마 핵일 거야. 근데 얘는 핵을 염색해 놓은 게 아니야. 세포질을 염색해 놓은 거지. 너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아세트산카민, 메틸렌블루, 아세트올세인, 얘네들은 핵을 염색하는 약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봐서는 핵이 염색이 잘 안 돼 있는 걸로 봐서 세포질을 염색하는 약을 쓴 거야. 오케이? 염색약이 목적에 따라 달라요. 선생님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 미토콘드리아 사진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아니 처음에 그 생각을 못했어. 맨날 아세트산카민하고 메틸렌블루 얘 비율 다 바꾸고 별짓 해서 다 했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핵 염색약을 집어넣고 미토콘드리아를 염색하려고 그랬으니까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됐지. 나중에 미토콘드리아 염색하는 약을 갖다가 염색을 했거든? 나중에 알아내고 찾아가지고 했거든? 근데 점으로밖에 안 돼. 너무 세포가 너무 작은 거야. 광학현미경으로는 보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작은 거야. 교수님한테 가서 너무 우리 현미경으로는 좀 힘들다. 나 그거 한 2주 삽질했잖아. 미토콘드리아 그 안에 이렇게 쭈글쭈글한 사진 찍으려고 2주 삽질했잖아. 결국은 못 찍었어. 교수님이 찍어달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정도 찍으려면 일반 광학현미경은 불가능한 일이었어. 삼투의 얘 뿌리털에서 물을 흡수하는 원리가 삼투 현상이었어요. 너희들 이거 1학년 아니면 중1 아니면 중2 때 뿌리의 구조와 물의 흡수 배울 때 있지? 그때 나왔어. 삼투 현상. 어디서 어디로? 그래서 벌써 흙 있고 뿌리 있을 때 농도가 어디가 높아서 물이 방향이, 농도가 어디가 높으냐, 물은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 이거 시험 봤었다고.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원리가 삼투압이야. 그래서 화분에다가 비료를 이빠이 뿌리면 어떻게 될까? 화분에 있어. 애지중지. 아빠가 애지중지하는 난초가 있어. 그래 잘 자라라 이러고 이 컵으로 비료를 이렇게 수북하게 퍼가지고 거기다 뿌려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난초가 뒤져요. 왜? 바깥쪽에 영양분 농도가 높지.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바깥쪽 농도가 너무 높아지지. 그러니까 식물 안에서 밖으로 수분이 빠져나와.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비료를 줄 때 식물에 너무 가까이 붙여주면 돼, 안 돼? 너무 가까이 붙여줘도 안 되고 비료를 너무 많이 줘도 안 돼. 그래서 시골에 가서 이렇게 깨나 이런 거 비료 줄 때 보잖아. 그럼 그 기둥에서 이렇게 한 이 정도 떨어뜨려 갖고 줘요. 어느 정도 떨어뜨려서 비료를 몇 알씩만 떨어뜨려 놓고 가는 거야. 만약 물에다 뿌리면 그냥 쭉쭉 뿌리고 다녀요. 왜? 녹아서 골고루 될 테니까. 근데 비료 알갱이가 남아있는 밭에 뿌릴 때는 식물에 직접 닿지 않게 약간 거리를 줘서 조금씩 떨고 그러네. 귀찮아. 이거 3번 나눠줘야 된다고? 보름에 한 번 줘야 된다고? 아우 귀찮아. 한 번에 다 줘. 이러면 농사 망하는 거야.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삼투압 때문이에요. 알겠니? 그러니까 아빠한테 야단 맞지 않으면서 아빠의 난초를 효과적으로 죽이는 방법은 아빠 내가 비료 줄게 이러고 왕창 갖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난초 비싼 건 되게 비싸대요. 나야 잘 모르지만 혹시 집에 아빠 난초 키우는 사람 진짜 하면 안 돼. 키운다고 너무 많은 비료를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오히려 식물 죽이는 일이에요. 뭐 때문에? 삼투압 때문에. 엄마가 집에서 혹시 김장 담궈요? 야 요즘은 아파트 가서 김장 담그기도 쉽지 않지? 근데
집에서 뭐 겉절이 하거나 이럴 때 소금 조금 치워놓으면 애들이 어떻게 돼? 숨이 죽죠? 그게 소금을 뿌리면 바깥쪽 농도가 높으니까 안에서 수분이 빠져나와. 수분이 빠져나오니까 애들이 숨이 죽는 거야. 그래서 처음엔 부피가 크다가 소금 좀 뿌려놓으면 어떻게 돼? 부피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죠. 숨이 죽는다라는 게 물이 빠져나와서 그래. 그래서 겉절이 같은 거 해놓으면 처음엔 물이 없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물기가 늘어요.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와서. 그래서 오이나 뭐 이런 거 묻혀놓지 처음에 물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물이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김장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물기가 별로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물기가 많이 생겨요.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서. 과일청 만들어 놓으면 잘 안 썩어요. 왜냐? 청이라는 얘기가 설탕을 졸라 뿌려 놓는 거거든? 그럼 농도가 높지? 미생물이 들어와도 수분을 다 뺏겨. 죽어. 그래서 꿀에 미생물이 번식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야. 농도가 진하니까 미생물이 들어와도 수분 다 뺏기고 말라 뒤져버려. 그래서 꿀하고 설탕 많이 들어간 거 있지? 얘네들은 잘 미생물이 번식 못하는 이유가 이 삼투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케이? 이거 보면은 왼쪽에 보면 재밌는 실험인데 껍데기를 제거한 달걀 있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달걀을 식초에다 한 하루 정도 담궈 놓잖아? 그럼 껍데기가 없어져요. 계란 안에 얇은 막 있지? 막 상태로 나와요. 그걸 증류수에 넣어놓고 혹은 소금물에 집어넣으면 증류수에 집어넣으면 빵빵하게 부풀어. 소금물에 집어넣으면 좀 찌그러들고. 삼투현상. 계란 그 껍질 있지? 그 딱딱한 거 말고 그 안에 그 맑은 그 막 있잖아. 그 막이 반투과성 막이에요. 그래서 분자량이 작은 건 통과시키고 크면 통과 안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양파 껍데기. 요거는 뭐 한 거야? 요거 한 거 요거 아래쪽. 살에 들었다. 재밌는 실험이야. 이거 할 때 껍데기를 제거한다 했는데 어떻게? 식초에다 하루 정도 담그면 껍데기 없어져요. 못 믿겠으면 한번 해봐. 재밌어. 엄마한테 한 대 맞을 까고 하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 소금물로 했는데 소금물로 담궈놓으면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 확실히 크기 차이가 나요. 나중에 끝나면 먹으면 되니까. 요렇게 그림. 여러분들 191페이지 요 그림 보면은 A가 막단백질, 수송단백질, B는 인지질, 대가리 친수성, 꼬랑지 소수성. 소수성도 좋지만 학교에서 친유성이라고 가르칠 수도 있어요. 이건 출판사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오른쪽에 5% 10% 어느 쪽이 높아져? 몇 퍼센트짜리가 높아져? 삼투 현상. 어디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 그러니까 B 쪽이 높아져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마저 틀려갖고 오면 내가 머리끄댕이를 잡고 영통구청을 뛰어올 거야. 너무 많이 뛰면 나도 힘드니까. 가는 단순 확산, 나는 촉진 확산. 빵빵하게 부풀어서 저장이 데다 집어넣는 거야. 여러분들 아마 시험 보면 저장의 표현도 좋지만 아마 증류수를 썼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A 이름. 여러분들 192페이지 4번 그림 봐봐. 그림을 보고 답변하세요. 여기를 보지 마. 여긴 답이 있으니까. A. 웬 타원형 안에 쭈글탱이 들었죠? 쭈글쭈글한 거 들었죠? 미토콘드리아. B. 웬 동전 쌓아놓은 모양처럼 보이죠? 뭐 동전 같은 거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잖아. 엽록체예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건 액포고 가운데 보라색으로 보이는 건 핵. 그 주변에 무슨 점 찍혀있고 울퉁불퉁한 새끼가 소포체.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요식기가 골지체. 이름 다 알아야 돼. 외워야 돼 이거.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5번도 거의 똑같은 그림이지. 그리고 5번에서도 그렇고 4번에서도 그렇고 점점점 찍힌 거 있지. 작은 점으로 찍힌 거. 라이보솜. 라이보솜? 아이씨. 쓰려면 똑바로 쓰지. 이상하게 써놨어. 짜증나.
요즘은 이런 식으로 진짜 시험 잘 내요. 이런 식으로. 숙제입니다. 풀어오세요. 이거는 아마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거야. 인지질 이중층 문제, 세포막 문제는 거의 뭐 100% 확률에 가깝게 시험에 나올 거니까 꼭 풀어갖고 올 수 있도록 합니다. 숙제예요. 어이구 많다. 실력 없는 문제까지 다 숙제고. 생명 시스템에서 화학 반응, 물질 대사. 이것도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할까? 야, 이것도 얘 왜 이래? 어이, PPT 정신 좀 차려봐. 생명 시스템에서 화학 반응. 이 파트는 한마디로 물질 대사를 공부하는 거야. 생명 시스템에서 화학 반응, 이 말이 물질 대사야. 오늘은 또 정의를 한다. 세포가 무언가부터 시작해서 시스템이 뭔가도 정의했지? 여기서 물질 대사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해요. 물질 대사가 뭐라고?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니들 세포 안에서는 너네들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30에서 40쪽의 사이쯤 될 거거든? 성인 남성이 대충 40쪽의 정도 세포로 구성된대. 그 각 세포 하나하나에서 매초 수천에서 수만 번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 수천에서 수만? 너무 적은가? 수십만 번 이상 화학 반응이 일어날 거야. 어마무시한 숫자. 그 모든 화학 반응을 뭐라 그런다?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야. 간단해요. 물질 대사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전부 다 물질 대사라고 한다. 그래서 물질 대사의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물질 대사의 첫 번째 특징,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에너지 대사라고도 합니다. 뭐라고? 왜?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있어요. 이래서 에너지 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에너지 대사 넣죠. 물질 대사의 또 다른 이름은 둘 중에 하나, 에너지가 들어오든지 에너지가 나가든지, 반드시 에너지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하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사 중에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구분해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구분합니다. 동화, 에너지 흡수, 이화, 에너지 방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효소가 관여를 합니다. 반응에 반드시 효소가 관여하는데, 효소의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생체 촉매야. 중학교 때 촉매의 기본은 배우셨나? 그러고 보니까 3학년 아니 요즘 안 따오나? 촉매, 반응을 빨리 일으키게 해주는 물질. 반응을 빨리 일으키게 해주는 물질. 반응을 도와주는 거.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반응이 37도 근처에서, 즉 체온 범위에서 가장 빠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 효소 때문에. 효소 때문에 체온 범위, 높은 온도가 아닌 낮은 비교적 굉장히 낮은 온도인 37도에서 반응이 아주 잘 일어나는 게 저 효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 반응하지 않고 다단계로 반응합니다. 즉 에너지를 한 방에 빵 방출하고 한 방에 쫙 흡수하는 경우가 없고 찔끔 방출, 조금 흡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방출해도 체온이 갑자기 39도, 40도 이렇게 올라가는 일은 없는 거야. 에너지를 찔끔찔끔 방출하니까 온도 올라가봤자 37도에서 찍히게 올라가봤자 한 38도, 떨어져봤자 36도 요거밖에 안, 그 근처에서만 노는 거야. 에너지를 한꺼번에 만약에 너네들 포도당에서 에너지를 이 밖에서 포도당에서 에너지를 얻어내려면 400도 온도가 필요해요. 니네들은 근데 37도에서 포도당 속에서 에너지를 꺼내고 있거든? 잘못하면 너네들 효소가 관여하면 니네 몸은 불타고 있어야 돼. 400도.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 안 일어나? 요런 물질 대사의 특성 때문이다. 여기서 몇 가지 안 나왔지만 에너지 대사이면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구분을 하고 효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37도에서 반응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다단계 한 방에 에너지 확 흡수하고 한 방에 에너지 확 방출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합시다. 그럼 물질 대사의 구분에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요 얘기 학대에서 별도로 들어갑니다. 동화와 이화를 구분해라. 동화와 이화를 구분해라. 한 문제 무조건 나와. 얘는 모의고사가 됐든 수능이 됐든 내신이 됐든 무조건 나와야만 하는 문제야. 왜? 생물에서도 꼬박꼬박 다 나왔어. 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공통과학에서도 나오고 생명과학에서도 나와요. 근데 공통과학에서도 거의 단골 손님이고 생명과학에서 수능에서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어. 동화와 이화는 무조건 나와. 그럼 통합과학에서 안 나올 것 같아? 수능에도 해마다 나오는데 무조건 나온다고.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가 돼. 즉 작은 물질이 고분자가 이렇게 되는 거. 작은 새끼가 크게 변하는 게 동화야. 거꾸로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뽀개지는 게 이화야. 고분자 물질이니까 간단한 물질. 고분자 물질이니까 복잡한 물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저분자 물질, 간단한 물질, 고분자 물질, 복잡한 물질. 근데 솔직히 뭘로 표현해 주지? 나도 잘 모르겠다. 우리 책은 뭐라고? 작고 간단한 분자 이렇게 돼 있네. 작으니까 저분자, 간단, 고분자, 복잡. 오케이? 이때 동화할 때는 작은 거를 합치면서 그 사이에 에너지를 끼워 넣어요. 그래서 동화할 때는 이 사이에 에너지가 끼어 들어가야 됩니다. 얘는 덩어리를 토막토막 내는 거야. 그래서 이화할 때는 에너지가 빠져 나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화 작용을 하면 에너지 준위가 낮은 상태에서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높아져요. 이화 작용은 에너지 준위가 높은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낮은 상태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쪽을 생성물 이렇게 놓을 때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커야 돼요. 근데 이화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볼 때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적어야 돼요. 이때 이 높이 차이를 반응 에너지 혹은 반응 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높이 차이를 반응 열 혹은 반응 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동화작용의 대표 주자가 광합성이에요. 뭐라고? 광합성, 단백질 합성.
DNM이 합성. 다 뒤에 뭐가 붙어있니? 합성 붙어있죠. 그리고 이화작용의 대표 주자는 소화와 호흡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세포호흡. 소화보다는 우리는 주로 세포호흡 쪽에 예를 들 거고, 여기서는 보통 광합성, 여기서는 호흡을 드니까 광합성 어디서 일어나지? 엽록체에서 일어나죠. 어디서? 엽록체. 얘 어디서 일어나? 엽록체에서. 얘는 어디서 일어나? 미토콘드리아에서. 여기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구나. 무기물, 유기물,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네. 요즘은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옛날에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만들고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든다 이렇게 표현했거든. 여기서 무기물, 유기물은 얘는 탄소가 포함된 거, 얘는 탄소가 없는 거 이런 뜻으로 해도 해석이 됩니다. 너희들 거기까지는 몰라도 될 거야. 유기물과 무기물 이렇게 세 가지 형 정도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있는 얘기가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동화, 이화 대신은 광합성의 엽록체 그림, 여기서 미토콘드리아 그림으로 시험에 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겁니다. 어떤 식으로? 야 멈췄어. 왜 멈추고 난리야? 멈추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보통 그림을 많이 이렇게 좀 너무 쉽게 준 거고, 응? 뒤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보면은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뭐 이런 걸로 그림을 줄 확률이 제일 큰데, 이게 완전 뒤쪽에 나오나 보다. 이것도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뒤에 가면 더 복잡해요. 요 다음 챕터 내신 만점에서 요 다음 챕터 대단원 마무리 이거 아니고 대단원 요 그림 조작한 거. 대단원 어디서? 대단원 야 설마 없는 거야? 없어. 내가 원하는 문제가 없어. 내가 원하는 문제가 없어. 와, 이럴 수가. 배신감. 보여줄게. 응? 어이씨.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은 어디 갔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있는데. 어디 갔어? 저 동화, 이화 말고 동화 위치에 엽록체 들여놓고 이화 위치에 미토콘드리아로 그려놓은 그림, 사실 뭐 요 그림 비슷한데 요 화살표도 없어. 화살표도 빼고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 그림 그려져 있는 게 있거든? 대부분 그렇게 나올 거예요. 요런 식으로 동화,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근데 내가 원하는 그림은 그게 아니야. 어이씨, 그 그림이 왜 안 찾아지지? 순간? 짜증나게?
물질 대사 문제. 물질 대사 예제. 물질 대사 예제. 이것도 이거 아닌데.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여기 있다. 찾았다. 씨. 이런 식으로. 아, 요 그림. 요 그림. 요 그림 보여요? 그럼 여기서 요거에서 요렇게 갔죠. 근데 요 그림이 뭐야? 염록체 그림이에요. 이게 뭐라고? 염록체가 있으면 이 가과정이 뭐가 되는 거야? 동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흡수된다. 요 그림도 줄 필요 없었겠지? 여기서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하죠. 세포 호흡이니까 나과정이 뭐가 돼? 이화작용이 돼요. 아마 요 그림으로 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요 그림 그대로 여기 동화, 이화 이런 거 있지? 여기서 에너지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만 판단하면 동화인지 이화인지 판단이 끝나야 돼. 에너지가 들어가면 동화, 나오면 이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요 박스 있죠? 요 박스 여기 요 박스를 그냥 통으로 암기하다시피 해야 돼. 오케이? 이게 물질의 기본적인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기본적인 설명이에요. 선생님, 이 칠판의 그림만큼은 너네들도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절대 복잡하게 준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이 중에서 이제 한두 개씩 빼고 그리고 간단하게 그림 그려서 문제화 시킬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요 왼쪽의 그림, 연소와 세포 호흡의 차이입니다. 뭐와 뭐의 차이? 연소는 불에 타는 거야. 연소의 과학적 정의가 뭐야? 넌 나하고 했었어. 연소란 무엇인가? 이런 씨. 그래, 산화할 때 내가 너한테 연소의 정의를 가르쳐줘서 너는 확실히 너도 나하고 했었어. 너는 그때 있었나? 연소, 어떤 물질이 발화점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와 급격하게 결합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반응. 이것이 연소의 정의야. 그런데 여기서는 급격하게, 즉 빛과 열을 급격하게 방출하는 반응이야. 에너지를. 그래서 사실 포도당이 연소하면 이렇게 돼요. 포도당이 연소하면 물, 이산화탄소, 열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렇게 연소하려면 400도가 필요해. 얼마나 필요한다고? 여러분 프로탄 플러스 산소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연소는 400도씩. 이때 나오는 에너지는 열 에너지가 되겠죠?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686kcal가 per 1몰당 686kcal라는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굉장한 거야. 그런데 이거는 연소고 호흡은 여기 똑같다. 포도당 산소가 더해져서 이건 어디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디서? 약 37도씨 근처에서 물, 이산화탄소, 그리고 역시 얘도 에너지가 생겨요. 근데 여기서 이 에너지는 ATP랑 열로 생기는데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얘도 686kcal per 몰이 돼요. 똑같은 에너지 나와. 근데 여기서는 ATP가 32몰 개가 추가로 나와요.
열 에너지 중에 이 중에서 일부 약 30 몇 퍼센트 정도 34%쯤 되는 양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포호흡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일부를 ATP에 저장한다라고 해요. 모두는 아니야 절대. 근데 여기서는 열로 뭘로? 열 하나로 686을 방출을 하는 거야. 한꺼번에. 그래서 연소하면 400도 이상의 온도로 올라가요. 그런데 얘는 다단계로 찔끔찔끔찔끔찔끔찔끔해. 그래서 많은 양의 열이 생기지만 37도에서 크게 온도가 변하지 않아. 왜? 다단계로 가니까. 세포호흡. 근데 연소는 한꺼번에 방출해서 온도가 확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림만 딱 보고 연소와 세포호흡의 차이점이 이렇구나. 이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딱 두 글자로 대답해봐. 연소와 세포호흡의 결정적인 차이 두 글자로 대답해봐. 뭔 것 같아? 온도. 아니 그 온도 차이가 왜 400도하고 37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효소 때문이야. 얘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 효소가 있느냐 없느냐. 연소에는 효소가 관여하지 않아. 그런데 호흡은 효소가 관여해. 사실 저 여러 개 계단 하나마다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과정이 저 과정이 대충 한 열 몇 개로 다 나오거든. 사실은 3단계가 넘어요. 그 모든 단계별로 효소가 작용을 해요. 모든 단계별. 연소와 호흡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뭐 때문이라고? 연소와 그래 효소 때문이야. 뭐 때문에? 세포호흡에만 효소가 관여해요. 연소에는 호흡을 관여한다 안 한다? 이 결정적인 차이가 효소에 관여해요. 효소가 있다 효소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다단계로 찔끔찔끔 에너지 방출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ATP에 일부는 열로 방출해요. 요 열은 우리 체온 유지했어. 근데 연소에서는 전량 뭐로만 방출해? 열 에너지로만 방출해. 요게 연소와 세포호흡의 차이고 교과 과정이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정말 단골 손님 중에 하나였어. 물질 대사에서 세포호흡과 연소의 차이점, 동화작용과 이하작용의 차이점은 그냥 오브 단골 손님이었어. 한 시험 10번 보면 7, 8번씩 다 시험에 나오는. 물론 100%는 안 나와요. 왜? 한 20 넘은 문제로 딱 평가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안 나올 때도 어쩌다 한 번씩은 있지만 웬만하면 얘는 무조건 나오고 저거는 10번 보면 8번 정도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 효소 얘기를 다 할 시간이 좀 부족하겠는데? 요거 하면은 시간 다 갈 줄 알았더니 조금 남았네. 다시 한번. 왜 헛기침을 해? 너 때문에 더 할 거야. 농담이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숙제로 문제 풀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뭐 사라 그랬어 내가? 효소를 사라 그랬어. 내가 언제 효소 사라 그랬어 진짜. 책이요 책. 뭐 사라고? 1등급 만들기. 뭐라고? 요 책 있지? 요 책 있지? 네. 이제 책 나왔으니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부터 조금씩 내가 계속 숙제 낼 거니까 계약하기 전까지 책 구입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